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공항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운터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초조한 눈빛,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한국. 이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범죄 통계, 사고 확률, 아이를 혼자 보내도 되는지의 여부. 지금 많은 부모들에게 여행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동입니다. 아이 혼자 등교할 수 있는 곳, 밤길이 뉴스가 되지 않는 도시, 100만 명이 모여도 사고가 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기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공항에서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리는 진짜 이유.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 오래 포기해온 당연한 안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활약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제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시카 톰슨입니다. BBC 아시아 담당 기자이자 8살 엠마와 5살 올리버를 키우는 엄마죠. 런던 본사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한 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서울 특파원 발령이었어요. 남편 데이비드는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대도시에서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냐는 거였죠. 저 역시 걱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도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출근길 지하철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엠마의 손을 꽉 잡고 올리버는 유모차에 태우고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누가 가방을 노리는지, 누가 아이들에게 다가오는지 확인해야 했죠. 퇴근 후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해가 지면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공원은 오후 4시 이후론 가지 않았고 편의점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 기자 사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괜찮을 거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곳에서 3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혼자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그게 가능한 도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리,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데이비드는 최소한 1년은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본사에 복귀를 요청하자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렸고 아이들에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택시 기사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늘 겪던 호객 행위는 없었어요. 공항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엠마가 김치찌개를 주문했고 올리버는 불고기를 골랐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 음식인데도 제대로 된 한 끼였거든요. 가격도 런던의 절반 수준이었죠. 반찬은 6가지나 나왔고 밥은 리필이 됐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앉았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혼자 물을 가지러 갔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었죠. 아이는 물을 받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에서라면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따라갔을 테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고 도로는 깨끗했어요. 신호등이 많았고 횡단보도마다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했어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며 웃어주셨죠.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학교가 보였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안심이 됐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을 찾아 걸었는데 거리가 밝았어요.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엠마가 손을 놓고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잡으려 했다가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과 조금 떨어져 걷고 있었거든요. 식당 안은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웨이터가 물수건을 가져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메뉴판엔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 8시였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편의점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것 같았어요. 부모는 보이지 않았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났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었고 벤치에 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밤 9시가 다 됐는데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방에 누워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인상이 나쁘지 않다고요. 아이들도 잘 적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말 일상일까? 아니면 제가 본 게 특별한 순간이었을까? 창밖을 보니 학교 운동장 조명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내일부턴 본격적으로 이 도시를 탐색해야 했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요. 안녕하세요. 제시카 톰슨입니다. 서울에서의 첫 평일 아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엠마를 학교에 등록시켜야 했고, 올리버는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데이비드는 런던에서 화상회의가 있어 호텔 방에 남았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어요. 구글 지도를 켜고 걸었는데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 영어 병기도 되어 있었죠. 횡단보도마다 신호등이 있었고 보행자 신호는 명확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 혼자 걸어오거나 친구들과 무리지어 왔습니다. 한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었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아이가 뛰어들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신호가 바뀌자 그제야 건넜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량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아이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죠. 뒤따르던 차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차들이 아이를 재촉했을 거예요. 학교 정문 앞엔 녹색 어머니 외 조끼를 입은 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통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엠마를 데리고 행정실에 갔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엠마는 복도에서 구경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더니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죠. 등록을 마치고 나오니 오전 9시였습니다. 올리버의 어린이집을 찾아야 했어요.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을 유심히 봤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쓰레기통은 드물었지만 쓰레기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고 있었어요. 줄을 맞춰 걷고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앞에서 이끌고 다른 한 분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떠들면서도 대열을 유지했죠. 어린이집 원장님은 친절하셨습니다. 시설을 둘러보여 주셨는데 놀이방이 넓었고 장난감도 깨끗했어요. 급식실을 보여주실 때 놀랐습니다. 메뉴가 매일 바뀌었고 식재료 원산지가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올리버를 맡기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울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보여주며 반겼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문을 나섰죠. 시간이 남아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려고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왔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고 엄마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더니 넘어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자기 집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본 행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는 회의가 끝난 참이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줬죠. 아이들이 혼자 등교하는 것, 차들이 먼저 멈추는 것, 거리가 안전한 느낌이라는 것. 데이비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것만으론 판단하기 이르다고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가로 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고민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주인 할머니가 나오셔서 사진이 있는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손짓으로 추천도 해주셨죠. 시야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 앞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삼각김밥과 우유를 들고 있었죠. 혼자 왔고 점원은 자연스럽게 계산해줬습니다. 오후 3시에 올리버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고 오히려 가기 싫어하더군요.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말씀으론 잘 적응했다고 하셨습니다. 엠마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땐 오후 4시였습니다. 학교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대부분 혼자 집으로 가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학원차를 타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걸어갔습니다. 엠마가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친구를 사귀었다고 했죠. 민지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대화가 됐다고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이번에도 차들이 먼저 멈췄어요. 마트는 넓었습니다. 식품 코너가 따로 있었고 생활용품 코너도 있었죠. 놀라운 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장을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학생쯤 돼 보였는데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아이들이 중심인 것 같다고요. 차들이 아이를 먼저 배려하고 어른들이 아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시스템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말이 밝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들과 공원에 가자고 했어요. 호텔 근처에 큰 공원이 있다는 걸 지도에서 찾았죠. 오전 10시쯤 출발했습니다. 공원 입구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어요. 유모차를 끈 부모들, 자전거를 탄 아이들,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공간에 섞여 있었죠. 런던 공원과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었어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엠마와 올리버도 달려갔죠. 저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옆 벤치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한국어로 말을 거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자 손짓을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예쁘다는 뜻 같았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엠마에게 건네셨죠. 런던이었다면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경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분위기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수했고 주변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엠마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공원 안에 작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은 그대로 의자 위에 있었고 지갑까지 보였습니다. 런던이라면 1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가방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2개 들고 있었어요. 친구와 나눠 먹으려는 것 같았죠. 그녀는 가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제처럼 깔려 있었죠. 도둑 맞을 거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본 걸 이야기해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카페 안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다고요. 노트북을 켜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공원 근처 식당가로 갔는데 줄이 길었어요. 인기 있는 식당 앞엔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도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앞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한 칸씩 앞으로 갔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질서가 자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20분을 기다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야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서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 책을 사주고 싶어서 들어갔죠. 서점은 3층 규모였고 어린이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엠마가 영어 그림책 코너로 갔습니다. 올리버는 장난감 코너에서 놀고 있었고요. 저는 육아 서적을 구경했어요. 한글 책이 대부분이었지만 표지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계산대에서 책을 샀는데 직원이 북커버를 씌워줬어요. 무료 서비스였죠. 런던 서점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엔 분수대 쪽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옷을 다 벗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여유로웠어요.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아이들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 공간이 안전하다는 걸요. 올리버가 물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겨주고 보냈죠. 엠마도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니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아이들 닦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수건을 빌려주다니요.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셨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제 손엔 따뜻한 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엔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쯤 됐을 거예요. 하지만 공원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죠. 아이들은 계속 뛰어놀고 부모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공원을 나왔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테이블마다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봤습니다. 옆 테이블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중학생쯤 돼 보였는데 라면을 먹고 있었죠.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선 아이가 혼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요.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는데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편의점엔 사람들이 드나들고 카페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방에 들어와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에 대해서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을 믿는 것 같다고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죠.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죠. 안전하게, 평화롭게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엠마의 2번째 등교일이었어요. 지난주엔 제가 데려다 줬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엠마를 혼자 보내기로요. 데이비드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한국 아이들이 혼자 등교하는 모습, 차들이 멈춰주는 장면, 어른들이 아이를 배려하는 태도.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엠마도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엠마를 깨웠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가방을 챙겨줬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설명해줬죠. 횡단보도 3개를 건너고 편의점을 지나면 학교가 나온다고요. 엠마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처음이니까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요. 오전 8시에 엠마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지켜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엠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엠마가 건물을 나서고 있었죠. 혼자서 천천히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 도착했습니다. 엠마는 신호를 기다렸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신호가 바뀌었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하자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죠. 하지만 학교까진 아직 멀었어요. 2개의 횡단보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엠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데이비드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엠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도착했다는 메시지였죠. 사진도 한 장 보내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데이비드가 커피를 건넸어요. 우리는 말없이 마셨죠. 엠마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동시에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올리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걸어서 가는 길에 주변을 유심히 봤어요. 혼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보였죠. 초등학생들뿐 아니라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할머니가 손을 놓으셨죠. 아이는 혼자 신호를 확인하고 건넜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올리버를 맡기고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해야 했어요. BBC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쓰고 있었죠. 주제는 서울의 아동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범죄율, 실종 아동 통계. 숫자들은 놀라웠어요. OECD 국가 중 상위권의 안전도를 보이고 있었죠. 특히 아동 관련 지표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만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숫자 너머엔 문화가 있었죠. 사람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 운전자들의 양보, 이웃의 관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 안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데이비드와 만났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엠마의 등교 실험이 성공했으니 내일부턴 계속 혼자 보내도 되겠다고요. 데이비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성급하게 결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에 올리버를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리버가 적응을 잘한다고요. 친구들과도 잘 논다고 하셨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엠마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땐 오후 4시였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엠마를 찾았어요. 민주와 함께 나오고 있었죠.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고 체육 시간엔 피구를 했다고요. 점심은 맛있었고 친구들은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혼자 등교하는 게 어땠냐고요. 엠마는 웃으며 대답했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다른 아이들도 혼자 와서 용기가 났다고요. 내일도 혼자 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거든요. 엠마와 올리버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카트를 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맡겼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카트를 밀며 걸었죠.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중학생 정도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혼자 장을 보고 있었죠. 바구니엔 라면과 우유,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심부름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올리버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거든요. 편의점 안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3, 4, 5 모여 과자를 고르고 있었죠.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어로 고맙다고 했어요. 외국인 손님이 신기한 듯 했죠.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올리버를 보시더니 사탕을 주셨죠. 방으로 들어와 짐을 풀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곳에선 엠마를 혼자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런던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제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주째가 시작됐습니다. 엠마는 이제 혼자 등하교를 했고 올리버는 어린이집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저와 데이비드도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안했어요. 저녁 산책을 하자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밤거리를 걸어보자는 거였죠. 런던에선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거리엔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죠. 퇴근하는 직장인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 산책하는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엠마가 앞서 걸었습니다. 올리버는 데이비드 손을 잡고 있었고요. 저는 뒤에서 따라가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멈췄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유모차를 끈 엄마. 신호가 바뀌자 모두 함께 건넜죠. 건너편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보였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점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흔한 풍경인 것 같았어요.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노트북을 켜두고 작업하는 이도 있었죠.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앉아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말에 갔던 그곳이었어요. 밤의 공원은 낮과 달랐죠.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산책로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밤 8시가 넘었는데도요. 그네를 타는 여자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남자아이들.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공원은 비어 있을 거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해가 지면 공원은 위험한 곳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분수대 앞을 지났습니다. 물은 멈춰 있었지만 주변 벤치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앉아 있고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셨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올리버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안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죠.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학원을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먹었는데 옆 벤치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죠. 밤 9시가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죠. 돌아가는 길에 학원가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어요. 학원이 끝난 시간인 것 같았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부모가 마중 나온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아이들끼리 무리지어 가거나 혼자 걸어가고 있었죠. 밤 9시가 넘었는데도요. 한 여학생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였어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밤에 혼자 걷는 게 위험할 텐데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어요. CCTV도 곳곳에 있었죠. 아이가 위험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과자를 먹으며 떠들고 있었는데 점원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올리버는 아빠 품에 안겨 있었고 엠마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어요. 올리버는 금방 잠들었고 엠마는 책을 읽다가 잠들었죠. 데이비드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밤 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안전하다고요. 부모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밤 8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편의점에 들르고 학원가를 지나는 것. 이 모든 게 여기선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엔 여전히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어요. 활기차지만 안전했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BBC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밤에도 안전한 도시 서울. 런던 독자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제가 직접 본 사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공지를 받습니다. 한강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불꽃놀이 축제였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라고 했죠. 데이비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불안했던 거예요.
런던에서 대규모 행사는 늘 위험했으니까요. 압사 사고, 소매치기, 혼잡한 교통. 이런 것들이 따라왔죠. 하지만 저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대규모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지 보고 싶었어요.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엄마로서도 궁금했죠. 오후 3시에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차량으로 가면 주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선택했죠. 지하철역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전동차에 탔습니다. 좌석은 이미 다 찼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질서는 유지됐죠. 사람들은 문 앞을 비켜주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옆에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엠마를 보더니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집했죠. 엠마가 앉았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한강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나서자 인파가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죠. 가족 단위가 많았고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밀치는 일은 없었어요. 천천히 질서 있게 움직였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텐트를 친 친구들, 치킨과 맥주를 먹는 사람들.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났죠. 자리를 찾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모두 길을 내어줬어요. 아이들이 있으니 배려해주는 거였죠. 런던에선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강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죠.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모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줄이 길었어요. 2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올리버 손을 잡고 줄을 섰습니다.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차례를 지켰어요. 앞 사람이 나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 시기였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치킨을 사왔더군요. 근처 편의점에서 산 거였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었다고 했어요. 축제장이라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쯤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고 있었고 강변은 인산인해를 잃었죠. 100만 명이란 숫자가 과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엠마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 가족의 딸이었어요. 비슷한 나이였는데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죠. 두 아이는 금방 친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밤 7시가 됐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떠들던 소리도 잦아들었죠.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지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고 어른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했죠. 30분간 불꽃놀이가 이어졌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쓰레기를 각자 챙긴다는 거였죠. 돗자리를 걷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희도 짐을 챙겼습니다. 주변을 보니 깨끗했어요. 100만 명이 모였던 곳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귀가 인파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혼란은 없었죠. 영무원들이 안내를 했고 사람들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이들을 배려해 길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압사 사고가 날 법한 상황이었지만 모두 침착했습니다. 전동차에 탔습니다. 꽉 찼지만 질서는 유지됐어요. 젊은이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엠마는 새 친구를 사귀었다고 좋아했고 올리버는 불꽃놀이가 멋있었다고 했죠. 방에 들어와 샤워를 시켰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해서요. 그는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없었다고요. 질서가 유지됐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했다고요. 런던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했죠.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문화. 그게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불꽃놀이 축제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장소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죠. 데이비드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강에 다시 가보자고요. 축제가 끝난 후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기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로로 지하철을 탔어요. 차 안은 한산했죠.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강역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어요. 어제 그 인파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죠. 몇몇 산책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어요. 100만 명이 다녀간 곳이라면 쓰레기로 뒤덮여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런던의 축제장은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변은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어제 100만 명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닥엔 쓰레기가 없었고 잔디도 밟혀 있지 않았어요. 쓰레기통 주변만 조금 어질러져 있었는데 청소 요원들이 정리하고 계셨죠. 한 청소 요원분께 다가갔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셔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물었죠. 쓰레기가 많이 나왔냐고요. 요원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적었다고요.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가져갔다고 했어요. 쓰레기통에 넣거나 집에 가져가서 버린다고요. 이건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0만 명이 다녀간 곳이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이건 단순히 청소를 잘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 정도 인파가 다녀간 후엔 적어도 일주일은 정리가 필요했을 거라고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잔디는 망가지고 시설물은 파손됐을 거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공공공간을 자기 집처럼 아꼈어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았죠. 이게 시민의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그 놀이터였어요. 시설은 멀쩡했고 모래도 깨끗했죠. 깨진 것도 더러워진 것도 없었습니다. 엠마가 그네를 탔습니다. 올리버는 미끄럼틀을 탔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옆엔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어로 말을 거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자 영어로 바꿔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예쁘다고 하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 거냐고요. 저는 1년 정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특히 아이들 키우기엔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처 식당을 찾아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분리돼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는데 점심 특선 메뉴가 있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죠. 한강이 보였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12가지나 됐고 밥과 국도 함께 나왔어요.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죠. 런던에선 이 가격에 이런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었는데 쓰레기통마다 분리수거가 돼 있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로 나뉘어 있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분류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먹고 난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있었어요. 아이가 쓰레기를 주우며 도와주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구나. 공공공간을 아끼는 법,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법. 이게 교육이고 문화구나 싶었어요. 오후 3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엠마는 한강이 아름답다고 했고 올리버는 또 가고 싶다고 했죠.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축제 다음 날의 깨끗한 강변,
쓰레기를 챙기는 사람들, 공공공간을 아끼는 문화. 이 모든 게 기사 소재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이 다녀간 축제장. 쓰레기는 어디로 갔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런던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죠. 데이비드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고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도시가 왜 안전한지, 왜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어요. 엠마는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올리버는 한국어 단어를 몇 개 배웠죠. 데이비드와 저도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리포트를 읽어봤다고요. 반응이 좋다고 했어요. 특히 영국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죠. 서울의 안전한 환경, 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 밤거리의 평온함. 이 모든 게 런던 사람들에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하냐고요. 과장된 건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오히려 글로 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원에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영국에서 온 가족이었는데 작년에 서울로 이주했다고 했죠.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다고요. 낯선 나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 하지만 석 달 만에 확신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아이 키우기엔 최고라고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혼자 보낼 수 있어서라고요. 학교도, 학원도, 친구 집도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죠. 런던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또 다른 이유도 말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함께 돌봐준다고요. 이웃이 아이를 챙겨주고 선생님이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거리에서 만난 어른들이 배려해준다고요.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간 제가 느낀 것과 똑같았거든요. 이 도시는 아이가 중심이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시스템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죠. 오후에 명동에 갔습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샘플도 넉넉하게 줬죠. 런던 백화점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점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한 달 전에 왔다고 1년 정도 있을 거라고요. 점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마음에 들 거라고, 특히 아이 키우기엔 좋다고요. 저녁엔 데이비드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자들이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3년을 살았는데 돌아가기 싫다고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 했어요. 베를린보다 낫다고 했죠. 프랑스 기자도 동의했습니다. 파리에선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었는데 서울에선 가능하다고요. 지하철도 안전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자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요. 아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진료비도 저렴하다고 했어요. 보험도 잘 돼 있어서 부담이 없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한국에서 살 거냐고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면 그러고 싶다고 본사에 연장 근무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계기일 뿐이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그게 부모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있었어요. 안전한 거리, 질서 있는 사회,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매력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데이비드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였어요. 한 달간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타이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유행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미래 때문에 선택받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곳이었죠.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들,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어른들, 공공공간을 아끼는 시민들.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이 부모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죠. 한국은 K-팝의 나라가 아니다. 아이들의 나라다. 본사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바로 왔어요. 편집장이 읽어봤다고 일면에 실리게 될 거라고 했죠. 영국 부모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지만 안전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리포트를 다 썼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런던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것 같다고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엠마와 올리버에게 이 환경을 계속 제공해주고 싶다고요. 안전하게,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곳에서요. 엠마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이 도시가 엠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올리버의 방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내일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생각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죠. 불안했던 마음, 걱정스러웠던 생각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를 믿게 됐어요. 사람들을, 시스템을, 문화를 믿었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엠마는 혼자 학교에 갈 거예요. 올리버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거고요. 저와 데이비드는 일을 하겠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한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속마음 때문이었죠. 아이를 중심에 두는 사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